각각 10살, 7살 된 두 아들의 엄마로, 그리고 아내 며느리로서 제 인생 없이 10년을 살아왔네요. 친정도 가난하지 저는 배워놓은 것도 없지. 20살에 사회생활은커녕 공장일 시작하고 몇 달 만에 전업주부로만 10년을 살아왔으니 남편과 시댁은 저를 무시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탈출하는 방법을 모르는 노예처럼 대하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저 혼자 공부를 시작했어요. 나를 찾자는 의미로 시작했는데 그게 잘 맞았는지 구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당시에 저는 발령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신우에게 전화가 걸려왔고요. 새언니, 엄마 암 재발이래요. 수술 받아야 된대요. 3년 전에 걸렸던 암이 지금 재발된 거죠? 3년 전에 새언니가 수발된다고 고생했는데 이번에도 언니가 좀 고생하셔야겠어요. 저도 언제 발령날지 몰라서 간병에 써야 될지도 몰라요. 3년 전에 반년 동안 어머니 수발드린 것도 저도 집안일에 아이 케어하면서 했던 거라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저도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 너무 저만 믿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공무원 발령 그거 좀 미룰 수 있다던데요. 발령 나면 좀 더 미루면 되죠. 아가씨, 요즘 공무원 합격했어도 발령되기만 몇 달을 기다리는 사람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더러 미루라뇨. 간병했으면 되잖아요. 3년 전 시어머니 암이 발병됐을 때 시어머니의 병수발은 제 의사와 상관없이 정말 당연하게 제 몫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성격만큼이나 식성도 까다롭고 예민하신 분입니다. 3년 전에 암에 걸리셔서 수술하셨을 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저도 옆에 같이 있었어요. 워낙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크니까 수화기 너머로도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주 잘 들렸어요. 나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간병받기 싫다. 며느리가 있는데 내가 왜 모르는 사람한테 간병받아야 돼? 집에 노는 며느리 이럴 때 써먹어야지. 걱정 마. 엄마 애들도 당연히 엄마 병수발 들어주려고 하고 있어. 엄마는 엄마 몸 생각만 해. 그 전화를 듣고 있던 저는 커다래진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전화를 끄는 남편이 말하더군요. 엄마가 모르는 사람은 불편한가 봐. 나는 조금 있다가 약속 나가야 되니까 오늘은 집에서 애들 보고 내일 애들 어린이집이랑 학교 가면 내일부터 당신이 엄마 병간호 좀 해. 뭐? 내 의사는 하나도 묻지 않고 이렇게 당연히 명령한 듯 하라는 거야? 엄마 병수발 들어줄 사람이 당신밖에 없잖아. 다들 일하느라 바쁘고 네가 제일 한가하잖아. 저도 직장을 안 다니는 것뿐이지 집에서 절대 노는 게 아닌데 이 집안 사람들은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 보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집안 살림과 아이 육아를 완벽하게 잘해냈기 때문에 남편이 밖에서 마음 놓고 자기 커리어를 쌓고 일도 하는 건데 늘 저를 한가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몸이 하나로 부족할 만큼 나도 바빠. 일 다니는 사람들은 퇴근하고 쉬는 시간이라는 개념이라도 있지. 나는 눈 뜨고 감는 순간까지 집안 살림을 봐야 돼. 다른 여자들은 애도 보고 살림도 하고 일도 하더라. 근데 너는 일도 안 하면서 뭐가 그렇게 바빠? 그건 그냥 네가 게으른 거지. 아무튼 내일부터 우리 엄마 간병해. 정말 고맙다는 소리 하나 못 듣고 시어머니 간병을 반년 동안 했어요. 까다로운 시어머니 식성에 맞춰서 식사도 준비해야 됐고 시어머니와 매일 붙어 있으면서 시어머니의 감정바지도 해야 됐어요.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석증까지 걸릴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 집안 사람들은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당연하게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3년 전 집에서 노는 사람 취급받으며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고 나서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이대로 늙으면 안 되겠다였어요. 경제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배운 게 있는 것도 아니라 10년 동안 그저 살림만 해왔던 제가 드디어 각성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구급 공무원이라는 것에 도전을 했어요.
남편에게 정말 딱 생활비만 받았기 때문에 문제집이나 강의 같은 것들을 들을 엄두가 안 났는데 그건 저희 친정에서 도와줬어요. 친정은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근근히 한 달 먹고 살 만큼 버셨거든요. 그런데 2년 전 어떤 유명한 유튜버가 개인 방송을 하다가 우연히 저희 식당을 들렸어요. 그 유튜버가 저희 식당에서 진짜 숨은 맛집이다 라며 맛있게 음식 먹는 영상으로 인해 손님들이 급속도로 많아졌고 다행히 한철 장사가 아니라 한 번 방문했던 손님들이 또 찾아주시면서 단골이 되신 분들도 많아서 매출이 제법 올랐어요. 인근 지구대 경찰분들이 우리만 알던 맛집이었는데 이제는 줄 서서 먹어야 되니 아쉽네요 라고 할 정도였어요. 친정 부모님은 경찰분들은 우리 집 1호 단골이니 기다릴 필요 없이 오시면 바로 음식을 드리겠다고 하셨어요. 친정 식당 매출이 오르니 식당을 넓힐 정도로 친정도 돈을 벌었고 그렇게 친정의 상황이 좀 나아지고 난 뒤에야 부모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우리가 너를 부른 건 지금이라도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줄 테니까 뭐라도 해보라고 불렀어. 그래, 네 아버지랑 이야기해봤는데 너 20살에 그렇게 일찍 결혼하게 된 거 다 이 못난 부모 탓이라 생각되더라. 남들은 그 나이에 공부도 하고 돈 모아서 여행도 가고 자기 인생을 사는데 너는 아픈 시엠이 병수발만 들고 있었지 않니? 그게 왜 엄마랑 아빠 탓이야. 내가 잘못 선택한 건데. 사실 하고 싶은 게 생기긴 했어. 뭐든지 말만 해. 네가 배우고 싶다는 거에 드는 돈은 얼마가 들든 다 시켜줄 테니까. 나 공무원 시험에 도전해보고 싶어. 엄마랑 아빠가 나 지원해준다고 하면 열심히 공부해볼게. 그렇게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드는 모든 비용들을 모두 친정에서 도와주셨고 저는 악착같이 공부해서 1년 3개월 만에 합격을 했어요. 아직 대기발령만 만 3개월째지만 저는 드디어 철밥통인 제 직업이 생긴 거였으니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시댁 사람들은 저희 공무원 합격 소식에 상당히 놀랐고 사실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틈틈이 시간 쪼개서 해왔거든요. 제 공무원 합격 소식에 저희 친정 부모님은 울면서 축하해 주셨지만 시댁 사람들은 어쩐지 떨떠름해 하셨어요. 아들 혼자 외벌이 한다며 안쓰러워할 땐 언제고 저도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니 여자는 모름지기 바깥일보다는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며 남편과 시부모를 봉양하는 게 자기 소임인데 며느리가 일한답시고 소홀히 할까봐 썩 내키지 않는구나 라고 하며 혀를 차셨거든요. 아무튼 이번에 또 암이 재발된 시어머니의 소식을 전하러 제게 전화한 첫째 신우가 하는 말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렇게 어처구니가 없을 때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셨고요. 시어머니는 또 무슨 소리로 내 속을 뒤집을까 하며 받았어요. 아까 네 신우한테 전화 받았지? 내가 또 암이라고 하는구나. 네, 어머니 들었어요. 3년 전에도 어머니 많이 힘들어하셨지만 보란듯이 잘 이겨내셨으니 이번에도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3년 전에 내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다 네 덕분이었다. 내가 또 암에 걸리고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 자식들 다 필요 없고 내 병수발 드느라 고생한 며느리 덕분에 암을 이겨낸 거라 생각하니 그저 너한테 고맙다는 생각뿐이다. 저는 시어머니 말에 깜짝 놀랐어요. 3년 전에 시어머니는 절대 이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며느리를 무료 간병인 취급하며 제게 한 번도 고마워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이 없구나. 3년 전에는 네가 내 옆에 있었지만 이제는 너도 일하러 가야 되고 나는 생판 모르는 간병인이랑 있어야 하니 걱정이다. 늘 날이 손말로 제 속을 긁으시던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약해진 모습으로 제게 울먹이며 말씀하시니 바보 같은 저는 그 모습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까짓거 이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제가 발령을 받기 전까지 병수발을 들어드리겠다고 말했었네요. 시어머니께서 암이 재발이 되면서 시누이들은 병원비 내는 신용만 했고 남편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대출까지 돼가면서 시어머니 병원비를 부담했었죠.
그래서 간병인 비용이라도 일단 아껴보자 싶은 생각도 있었고, 제게 고맙다고 말 한 번도 안 하셨던 어머니께서 고맙다고 말을 하시니 결국 제가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또 맞게 됐어요. 3년 전 제가 시어머니의 간병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이석증으로 고생을 한 사실을 저희 친정에서는 잘 알기에 이번에 제가 또 시어머니 병수발을 한다니까 친정부모님께서는 걱정이 크셨어요. 애들 데리고 부모님 하시는 식당에 가서 같이 밥을 먹는데 친정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 병수발 꼭 네가 해줘야 돼. 너희 시댁은 왜 간병을 쓸 생각은 안 하고 너한테만 바라는지 모르겠구나. 맨날 내게 미운 소리만 하던 시어머니께서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옆에 모르는 사람 말고 내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며 약한 소리 하시더라고. 며느리 덕분에 3년 전에 잘 이겨냈다고 내게 처음으로 고맙다고 하셨어. 그런 소리 들으니까 괜히 또 마음이 안 좋아져서 한다고 했어. 제 말에 옆에 있던 친정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 어린애를 며느리로 들이면서 그렇게 구박하고 부려먹더니 아프고 나서 죽는 건 두려운가 보다. 며느리 괴롭힌 죄로 지옥 갈까봐 이제라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평소 시댁에 시달리던 제 모습을 보았던 친정어머니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좋은 소리가 나올 일 없었죠. 날도 더운데 매일같이 차도 없이 병원 다니는 게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 날 더운데 네 몸 상할까 걱정이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우리가 적금 만기되는 게 하나 있거든. 그걸로 네가 타고 다닐 차 예약해놨다. 뭐? 아빠가 무슨 돈이 있어서 내 차를 사줘. 아유 괜찮아. 엄마 아빠 써. 우리한테 혹시나 목돈 들어갈 일 생길까봐 한두 푼 모아놨던 거야. 근데 이제 식당도 잘 되고 우리도 우리 건사할 돈은 충분히 버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도 돼. 그래도 내가 어떻게 받아? 우리가 너한테 해준 게 너무 없어서 그게 한이라서 그래. 너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줬고 집안 형편 어려워서 먹고 살기가 바빠 너를 신경 못 써줬잖니. 지금이라도 너한테 뭔가 해줄 수 있어 감사하고 기쁘니 너는 그냥 네 몸 편하게 잘 타고 다니면 그걸로 됐어. 저희 친정에서 돈이 남아돌아 차를 사주는 게 아닌 걸 알기에 그저 딸 자식 고생하지 말라고 무리해서 사주시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에 저는 정말 부모님께 감사했어요. 곧 출시되는 제네시스 신형을 친정에서 사주신다는 소식에 남편보다는 시아버지께서 더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 소식을 들은 시아버지는 바로 제게 전화를 거셨어요. 그래, 엔진은 어떤 걸로 골랐냐? 색상은 어떤 거고? 저도 친정 부모님께서 그냥 무작정 예약해 주신 거라 자세한 건 잘 몰라요, 아버님. 전화도 자주 안 하시던 분이 그 소식을 들은 후 자꾸 연락 오셔서 차에 관한 이야기를 매번 물어보셨어요. 차의 출고가 밀려져서 여름이 다 지난 후에야 차가 출고되었지만요. 차량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시아버지는 한 걸음에 저희 집으로 달려와서 신형 제네시스를 구경하셨어요. 그때가 밤이었는데 다음 날 와서 또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버님, 어제도 보셨는데 오늘도 또 보러 오신 거예요? 어제는 어두워서 제대로 못 봤는데 오늘은 제대로 보니 볼수록 마음에 드는구나. 그렇죠. 저희 부모님이 저 고생한다고 큰맘 먹고 사주시는 거라 차 의미도 남달라요. 그런데 이 차가 너한테 필요하긴 한 거냐? 네, 부모님이 사주셨으니 잘 타고 다녀야죠. 새 차를 유심히 들여다보며 꼭 자신이 타고 다닐 차를 보는 것 마냥 요리조리 살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발 제 차를 탐내는 것만은 아니길 바랬어요. 하지만 제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고 아니나 다를까 결국 그날 밤 남편이 제게 물어봤어요. 근데 당신 9급 공무원이 제네시스 타고 다니면 욕먹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 내가 타고 다니는데 왜 욕을 먹어? 아니 그렇잖아. 집이랑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그냥 운동한다 생각하고 걸어다니면 되는데 굳이 당신한테 저런 차가 필요해? 그래서 도대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아빠가 당신 차 보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 우리 아빠 요즘 무릎도 안 좋고 아빠가 몰고 다니는 차도 너무 낡았잖아. 설마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내게 사주신 차를 지금 욕심내는 거야? 그래서 아버님한테 차 주라고? 구급 공무원이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진짜 욕 엄청 먹어. 거짓말 아니야. 당신 사회생활 안 해봐서 모르나 본데 공무원이 사치 부린다? 이거 민원감이거든. 욕을 먹어도 내가 먹지 당신이 먹어? 욕 먹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버님한테 차 준다는 소리 일절 입 밖으로 꺼낼 생각도 하지 마. 절대 안 돼.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 단칼에 거절했어요. 이번 주말에 부모님 모시고 부모님이 사준 새 차 시승식도 할 겸 근교에 잠깐 나들이 가려고 했거든요. 당신 진짜 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인간이네. 정말 서운하고 실망이다.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저 차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잘 알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는 너한테 나야말로 실망이야. 시부모님도 당신한테 부모님이야. 시아버지가 저렇게 좋아하는데도 그 차에 욕심을 내야겠어? 거절하는 저를 보며 서운하다 난리치는 남편을 계속 무시하며 남편의 말에 대꾸조차 안 했어요. 그리고 주말이 되어 부모님을 모시고 가려고 주차장에 가보니 차가 없어졌더라고요. 늘 가지고 다니던 가방에 차 키를 곤히 넣어놨는데 가방을 살펴보니 차 키도 사라졌어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설마 당신이 차 갖고 갔어? 우리 아빠가 차 쓸 일 있다고 해서 잠시만 빌려드리기로 했어. 친정에서 나타라고 사주신 차를 왜 당신 마음대로 시아버지한테 줘? 오늘 우리 부모님 모시고 시승식 하기로 했잖아. 당장 차 가지고 와. 딸 타라고 사주신 차가 시아버지한테 넘어간 걸 아시면 부모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더군다나 약속까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하기에도 죄송했죠. 전화를 끊은 후 저를 기다리시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오늘 아이가 아프다는 핑계로 다음에 태워드리겠다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속상한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고 있는데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차는 어쨌어? 안 들고 왔지? 이미 빌려주기로 한 거 어떻게 다시 홀랑 들고 오냐? 아니, 어떻게 사돈네가 사주신 차를 그렇게 덥석 타시는 경우가 어딨어? 좀 탈 수도 있지. 정말 박하게 군다. 우리 아빠 무릎 안 좋은 거 너도 알잖아. 아빠 무릎 나가서 수술하면 병수발 들어야 되는 건 너야. 왜 당연하게 내가 간병해야 돼? 나도 발령받으면 이제 우리도 맞벌인데. 원래 그런 병수발은 며느리가 하는 거야. 아무튼 아빠 병수발 드는 것보단 아빠 무릎 지키는 게 좋잖아. 너도 간병 안 해도 되고.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아버님 무릎이 그렇게 걱정되면 자식들이 돈 모아서 차 새로 사드려. 왜 우리 친정 부모님이 사준 걸로 당신이 생색내. 이렇게 이기적인 남편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자기가 직접 효도하기는 귀찮고 와이프 부려가며 생색은 자기가 내는 꼴을 보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났어요. 우리가 남이야? 처가댁에서 우리 타라고 사주신 거지. 설마 딱 당신만 타고 다니라고 사줬을까? 가족끼리 왜 이렇게 야박해? 당신 지금껏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 한번 제대로 줬니? 우리 부모님 아플 때 찾아뵌 적은 있고 사위된 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와서 가족이라니. 우리 집은 제사도 안 지내, 명절 음식도 안 해, 김장도 안 하는데 당신이 간병 아니면 도대체 하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이 몸만 딸랑 시집아 놓고 너무 꿀 빨라고 하는 거 아니야? 당신만 아니었어도 내 20살 그렇게 안 됐어. 그렇게 어린 날에 꼬셔서 돈 벌어 모을 틈 없이 임신시켜놓고 뭐? 몸만 딸랑 시집아?
꼬시니까 좋다고 홀랑 넘어온 게 누군데 내 탓을 하고 있어. 아빠가 좀 타다가 다시 돌려줄 거니까 그냥 좀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 자기 마누라 간병한다고 고생하는 며느리 사돈, 네가 딸 고생하지 말라고 사준 차인 거 알면서 기어이 아들 앞세워 차를 탐내는 시아버지가 정말 미웠어요. 시아버지를 보면 정말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은 아니더라고요. 당장 차를 받아오고 싶었는데 친정 부모님께 애가 아프다는 핑계를 댄 탓인지 말이 씨가 되어버려 둘째가 열이 펄펄 났어요. 당장 아픈 아이를 돌보는 게 우선이니 일단 차는 나중에 찾으러 갈 생각하고 아이부터 돌봤어요. 아이가 열이 난 이유가 수족구에 걸린 탓이라 한 열흘 정도는 어디 못 나가고 아이를 간병한다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완치되어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 시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며느라, 내가 동호회에 차를 끌고 갔다가 뒷범퍼를 좀 박았는데 보험회사를 불러야 될 것 같다. 네? 뒷범퍼가 얼마나 깨졌길래요? 너는 이 시애비 괜찮은지는 안 궁금하고 차부터 걱정이냐? 멀쩡하시니까 저한테 전화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 부모님이 저 생각한다고 해서 큰맘 먹고 사주신 차예요. 마음대로 들고 가셨으면 조심이라도 해주셨어야죠. 시아버지의 행동에 저도 열이 받을 대로 받아서 10년 살면서 처음으로 아버님에게 말대꾸를 하며 싫은 소리를 했어요. 다 됐고 네가 이 차 주인이니까 여기 와서 알아서 보험사를 부르든지 알아서 해결해라. 그렇게 시아버지는 뒷범퍼가 깨진 차만 덩그러니 놔두고 정말 사라지셨어요. 저는 부랴부랴 차가 있는 곳으로 갔고 차 있는 곳에 가니 뒷범퍼가 심하게 깨진 상태로 차만 덩그러니 있었어요. 카센터에 차를 맡기고 며칠 뒤 수리된 차를 찾아서 왔고 이번에는 차 키도 꽁꽁 숨겨놓고 다시는 시아버지에게 못 빌려주게 할 생각으로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은 차가 또 사라졌어요. 차 키는 저한테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영문인지 몰랐죠.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차를 수리해서 가지고 온 지 뭐 얼마나 됐다고 그새 차가 사라져. 아빠한테 차 수리돼서 왔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시고는 우리 집에 오셔서 차 들고 가셨어. 아니 차 키는 나한테 있는데. 아, 그 차가 카드키도 있어서 열쇠가 3개야. 카드키는 아빠 지갑에 넣어두셨다네. 그냥 당신도 좀 편하게 생각해. 당신 필요할 때도 당신 쓰고 우리 아빠가 필요할 때는 좀 빌려주고. 저는 남편의 말에 꼭지가 돌아버렸어요. 내가 당장 시댁 가서 차 받아올 거야. 화가 난 제가 큰 소리로 말하니 남편이 되려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앞으로 타시면 얼마나 타신다고 꼭 그렇게 해야겠어? 당신 형제들이 돈 모아서 해드리라니까. 왜 장인 장모가 사준 차를 당신이 생색내면서 효도해? 너 말 그따위로 하지마. 그깟 차 하나로 더럽게 생색내네. 이제 여름도 다 지나가고 날도 선선해졌잖아. 병원 다니기 괜찮지 않어? 젊으니까 걸어다녀. 부모님이 사준 차가 있는데 왜 내가 걸어다녀야 돼? 우리 부모님이 나 고생하지 말라고 사준 차를 왜 남이 타고 다니냐고. 우리는 젊고 남들은 따로 시간 내서 운동한다 난린데 왜 차를 못 끌고 다녀서 안달이야. 이렇게 허파 뒤집어지는 소리만 줄줄 내뱉는 남편과의 통화를 일방적으로 먼저 끊어버리고 그 즉시 남편의 짐을 모조리 싸서 현관 앞에 두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집에 돌아온 남편이 밖에 있는 짐을 보면 난리를 치기에 현관 밖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날도 선선해졌으니까 당신도 길바닥에서 지내봐. 당신도 젊잖아. 밖에서 혼자 잘 지낼 수 있지. 그리고 혼자 지내는 김에 영원히 혼자 지내. 이제 당신 봐주는 것도 지쳤고 우리 끝내자. 뭐? 이혼이라도 하자는 얘기야? 당신 일할 때 집안일 신경 안 쓰이게 집안일이며 애들 케어며 내가 모두 다 했어.
근데 그런 날 집에서 노는 사람 취급하고 무료 간병인 취급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차도 날로 먹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너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아니, 제사도 안 지내고 김장도 안 하는데 이런 시댁이 또 어딨다고. 며느리로서 하는 것도 없는 주제. 시어머니 아프면 간병 좀 할 수 있는 거고, 결혼한 여자면 당연히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되는 거지. 그거 너도 안 하잖아. 너도 처가댁에서 제사를 지내냐 김장을 하냐. 너도 장인장모한테 안 하는걸 왜 나한테 강요해. 너랑 나랑 같아? 나는 이 집안의 가장이잖아. 어디 조선시대에서나 할 법한 이야기하고 자빠졌네.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10년 동안 꽃다운 20대 날린 걸로 그 벌 다 받았다고 생각하니 이젠 정말 지긋지긋한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 말이 안 통하는 남편과 더 이상 대화하기가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내가 너랑 이혼을 왜 해주냐? 난 너랑 이혼할 생각이 없어. 이혼하면 나만 손해인데 그걸 내가 왜 해줘? 당신 집안 사람들은 이기적인 게 유전인가 봐. 당신 여동생도 그렇고 감정해주는 나보고 고생한다고 돈이라도 지어줘 봤어? 자기 엄마 식성 까다로운 거 잘하니까 아픈 사람 밥이라도 잘 챙겨주라는 소리나 해대고 말이야. 엄마 때문에 병원비 대출만 3천만 원인데 우리 형편에 무슨 돈을 지어줘가며 간병인을 써. 집에서 당신이 놀면 뭐하냐고. 네가 우리 엄마 간병해주면 간병인 돈도 안 들고 그게 돈 버는 일이지 뭐. 됐다. 당신이랑 대화가 안 통하니 이제부터 변호사 통해서 우리 대화하자. 이혼 소장 보낼 테니까 잘 받기나 해. 결국 남편은 밖에 있던 짐을 가지고 남편 직장 기숙사에서 생활했어요. 남편과의 이혼은 별개로 일단 시어머니가 마음에 걸려 다음날 병원을 찾았어요. 병실 문을 열려고 하니 시아버지도 같이 와 계시더라고요. 잘됐다 싶어 차에 행방을 물으려고 했는데 열린 문틈 사이로 이야기가 흘러나오기에 무슨 이야기를 하나 싶어 들어봤어요. 두 분은 제가 왔는 걸 모르는지 큰 소리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무작정 차 들고 온 거야? 아이 그렇다니까. 내가 타겠다는데 며느림 지가 어쩔 거야. 주제에 맞지도 않은 제네시스나 타고 다니면 뭐해. 그런 건 시애비 주고 지는 걸어 다녀야지. 이번에 미선이가 나한테 말하기를 새언니가 구급 공무원 붙었다고 간병 안 한다고 했다길래 내가 울먹거리면서 연기 좀 하니까 바로 지가 간병한다고 하더라고. 아니 며느리가 있는데 왜 돈 줘가면서 간병인을 써. 집에서 애나 보고 놀면 당연하게 며느리가 아픈 시모 모시는 게 맞지. 그 맹랑한 게 언제 공무원 공부를 했는지. 아니 공무원 같은 거 말고 식당 서빙이나 할 것이지. 집안의 중심은 여자이거늘 집안의 대소사 모두 며느리가 해야 되는 건데 일 다닌다시고 밖으로 나다니며 며느리 본분 소홀히 하면 혼내야지 별 수 있나. 시부모님의 기가 막힌 대화를 그냥 가만히 듣고 있자니 정말 시어머니에 대한 배신감에 화가 몰려오더라고요. 병실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어요. 저를 보니 깜짝 놀란 시어머니께서 말했어요. 너는 온다면 온다고 말을 할 것이지 그렇게 인기척도 없이 막 들어와? 어머님, 무료 간병인 필요해서 저한테 고맙다, 내 덕분이라 이런 마음에도 없는 말씀 하신 거예요? 너 우리 이야기 다 들었구나. 너도 참 음침하다. 자기 얘기 뭐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시부모한테 왔다는 소리도 없이 그렇게 우리 얘기 엿듣고 있었어? 어머니, 저는 진심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쾌차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진심으로 간병해드린 거라고요. 앞으로 간병은 자식들한테 해달라 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기가 찬 표정으로 소리쳤어요. 얘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옆에 계신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도리의 기본은 시부모 봉양이거늘 너는 어찌 기본 도리도 모르냐. 그건 아버님이 제게 할 소리는 아닌 걸로 아는데요.
멋대로 쓰신 그 차 안 돌려주면 도난 신고하겠습니다. 내 무릎이 안 좋아서 우리 아들이 보기 안쓰러웠는지 타고 다니라고 한 건데 남편 결정에 왜 아내가 왈가왈부하는 거야? 내 무릎이 안 좋아지면 나까지 간병해야 될 텐데 고생은 어차피 네 몫이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세요, 아버님. 아버님 간병할 일 없어요. 저 아버님 아들이랑 이혼할 거거든요. 마누라 아픈데 정작 아버님은 왜 나몰라라 하세요? 동호회 모임이나 다니시면서 어머님 신경은 하나도 안 쓰시던데요. 며느리가 있는데 뭐 나까지 나서. 이래서 아버님 아들이랑 이혼하는 거예요. 아버님 하는 거 보니 나중에 제가 아파도 애들 아빠가 저 신경도 안 쓸 게 뻔해서요. 너도 아들 둘 있으니 나중에 며느리 볼 거 아니냐. 나중에 며느리 보면 며느리한테 병간호 받으면 될 텐데 왜 엄한 내 아들 부려먹을 생각부터 해. 시아버지 말에 시어머니가 옆에서 같이 말을 거들었어요. 집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며느리들인데는 시댁 식구들 아플 때 병간호 같은 거나 하라고 드린 거야. 시부모님이 말하는 걸 계속 듣고 있으려니 저희 부모님께 정말 죄송해졌어요. 그래도 저는 저희 부모님께 소중한 자식일 텐데 그런 말을 무방비 상태로 들으며 상처받고 있는 제 모습도 저희 부모님께는 엄청난 불효일 테니까요. 시아버지께서 분명히 제 차를 들고 왔을 거라 생각해서 병원 주차장을 살펴보니 다행히 제 차가 보였어요. 가방에 차키가 있었기에 바로 제 차를 타고 친정 부모님이 있는 식당으로 향했어요. 친정 부모님에게 가는 길 내내 저도 모르게 눈물이 자꾸 흘러서 운전하는 내내 눈물 닦느라 애를 좀 먹었어요. 식당 장사가 잘 되고부터 브레이크 타임이 생겼는데 마침 제가 갔을 때 브레이크 타임을 걸어두시고 오후 장사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부모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겨우 멈췄던 눈물이 다시 뿜어져 나왔어요. 부모님은 오는 제 얼굴을 보시고는 재료 손질하다 말고 달려오셔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무슨 일 있어? 왜 갑자기 울어? 이 차는 그냥 아빠 타는 게 좋겠어. 왜? 너 타라고 사준 거지? 나 탈 거 있으면 절대 안 샀지 이놈아. 사실 시아버지가 이 차를 탐냈어. 엄마랑 아빠가 큰맘 먹고 나 사준 건데 엄한 사람이 타고 다니더라고. 다 늙어가지고 애들 것을 탐내. 못 배워먹은 인간 같으니라고. 나 이혼할 거야. 10년 동안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자립할 용기가 안 났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혼할 거라는 제 말에 부모님은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더니 이내 친정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내 귀한 딸 종처럼 취급하는 그런 못 배워먹은 집안 나도 싫어. 그러니까 제네시스 2차 아빠가 들고 가서 아빠가 타. 나 이제 시어머니 간병할 일도 없고 차가 필요해지면 나중에 내가 알아서 살게. 그럼 이렇게 하자. 서로 차가 필요할 때 공용으로 쓰는 거야. 일단 차는 우리 집에 주차해 놓긴 해야겠구나. 그래서 차는 친정 부모님께 주고 저는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혼소장을 접수했어요. 이혼소장에 날아가니 남편이 이혼소장을 들고 저희 부모님이 있는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도 식당으로 향했죠. 식당에 도착해보니 남편이 짝다리를 짚으며 부모님 앞에서 한다는 말이 공무원 좀 붙었다고 이혼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공직사회에서 이혼녀 딱지 붙으면 좋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공무원 월급 뭐 얼마나 한다고. 내가 애들 다 데려가면 양육비 줘야 될 텐데 나한테 양육비 다 보내고 나면 개털될 게 뻔한데 뭐 먹고 살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네요. 따님 걱정 안 되십니까? 좀 말려보세요. 라고 말하며 저희 부모님에게 부탁이 아닌 호통을 치고 있었어요. 당신 예의는 밥 말아먹었어?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와서 한다는 말이 또 정신 나간 소리야. 경제적 능력도 없는 네가 애 키우려는 마무하고
애들은 내가 데려갈 건데 공무원 월급으로 양육비 제대로 주겠어? 너 정신 좀 차리게 교육시키라고 장인 장모 찾아온 거야. 나 정신 제대로 차렸어. 그 집안에서 노예 탈출하려고 악착같이 공부했거든. 집안 노예가 탈출한다니까 잡은 것 같은데 당신이 마지막으로 나한테 해줄 건 이혼뿐이야.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았으면서 공무원 공부한 거 아니었어? 네가 공무원 붙을 수 있던 것도 돈 걱정 없이 공부만 하면 됐으니까 다 내 덕 아니냐고. 저런 남편의 행동이 기가 막혔지만 이혼은 순조롭게 흘러갈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에도 이혼 생각뿐이니 정말 이혼이 간절했었네요. 사실 이런 상황이 아니어도 10년간 제가 주부로 살면서 집안일에 애들 케어한 것도 모두 포함될 거였고요. 시어머니 감정한 것들도 모두 이혼 시에 적용이 되었어요. 경제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공무원 대기 발령 상태니 소송까지 간다고 해도 제가 양육권을 뺏기지 않을 자신도 있었고요.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저희는 길고 긴 소송까지 갔어요. 결국 모든 게 참작되어서 양육권도 제가 들고 올 수 있었고 재산 분할도 5대5 반반으로 나누게 됐어요. 제가 시어머니 간병을 안 하니 이런 사태를 몰랐었던 신우들이 제게 연락이 왔었어요. 이런 상황을 모를 정도면 신우들은 정말 자신의 친정일에 무심해도 정말 무심했던 거였죠. 남편이 혼자 시어머니를 감당하기 힘드니 신우들에게 전화를 했나 봐요. 신우들이 제게 전화를 받으니 받자마자 다다다 쏘아붙이더라고요. 새언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맡기기로 한 병간호는 끝까지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중간에 안 나와버리면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해요? 정말 저렇게 뻔뻔한 말을 아무렇게나 떠벌리며 제게 소리치는 신우에게 저도 이야기했어요. 이혼하는 마당에 존댓말 안 할게. 당신네들 맞벌이 하는 거는 당신들 좋으려고 하는 거지. 나 좋으려고 맞벌이 하는 것도 아니었잖아. 직장 다닌다는 핑계로 남의 딸에게 모두 책임 전가했으면 돈이라도 십실반 걷어서 병원비라도 냈어야지. 자식들이 셋이나 돈 벌고 있는데 간병 있으면 되잖아. 우리 엄마 낯가려서 처음 보는 간병이 불편해해요. 아무리 그래도 10년 동안 시어머니였는데 간병인 자처했으면 그건 끝까지 해줘요. 그럼 암 전문 요양병원에 보내. 거기 가면 삼시세끼 밥도 잘 나오고 환우들도 있어서 위로되기 딱 좋다더라. 자식들은 당신네들이니 알아서 해. 이제 나는 당신들이랑 영원히 남이 될 사이니까. 엄마를 어떻게 요양병원에 보내? 절대 그렇게 못해. 정말이지 이 집안 사람들은 도무지 저랑 말이 안 통하는 인간들이었어요. 시부모, 남편, 신우들까지 모두 이기적인 것은 물론이고 멍청하기까지 했어요. 시어머니를 절대 요양병원에 못 보내겠다던 신우들은 결국 시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보냈어요. 그런데 병원비는 같이 안 내고 아직도 전 남편이 된 애들 아빠가 혼자 다 부담하고 있었어요. 역시 노예였던 며느리가 도망가니 말로만 부모님 위하는 효녀인 척 했던 것이 이렇게 다 탈로가 났네요. 거기다 시아버지가 무릎 수술을 들어가야 했기에 전 남편과 신우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매일 싸우는데 오죽했으면 이혼한 저에게까지 들리겠나요. 이웃 주민이었던 친한 엄마가 저에게 전해줬거든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집 앞에서 매일매일 싸운다고 저런 집에서 어떻게 버텼냐며 저보고 이혼 잘했다는 소리만 수십 번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라도 저런 집구석과 다시 엮일 일은 없죠. 평생 볼 일도 없을 거고요. 저는 친정 부모님 집 근처에 방을 얻었어요. 몇 달째 대기 발령이더니 이제야 발령을 받고 첫 출근을 앞두고 있었고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고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는 이 시가 사람들에게는 저는 그저 돈 안 되는 무료 간병이네, 돈 안 되는 집안의 시종이었네요. 정말 준비 없는 임신과 갑작스러운 결혼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특히 20살 못 모를 때 하는 건 더더욱이요.
저는 살면서 다 좋은 어른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하면서 제 시부모님처럼 욕심 많고 나쁜 어른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라도 저는 깨닫고 노예에서 탈출했네요. 제게 너무 소중한 아들이 있기에 나머지 인생은 저를 위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또 저를 사랑해주는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